네. 이 이란 전쟁이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이란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예정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한 분을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네.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것은 주가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점. 그래도 좀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게 아니라서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교전의 범위는 좀 넓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전 범위는 당연히 넓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현재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자국 들만 본격적으로 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레바논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걸프 지역의 항만이라든지 에너지 시설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 같은 경우를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형식상으로 봉쇄가 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으로 봉쇄가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군사적인 어떤 전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산업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선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 참 걱정이 됐었거든요. 뭐냐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전이고, 그리고 차기 선출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하메네이의 차남이다 이런 속보가 막 떴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강대강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그럼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차남이었던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선출이 되었죠. 그래서 강대강 구조는 계속해서 이제 장기화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스타바 하메네이 자체를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이란의 강경파의 혁명 수비대가 앞으로도 강경 노선을 지속하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저희가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오늘 오전이었죠. 6시 반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승리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란이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강경파가 어떤 미국의 입장 변화라든지 상황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지켜봐야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얼마나 장기화가 될지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메네이 차남이 선출이 되면서 강대강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이런 전쟁 리스크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 정세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주가는 요동치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란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라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끝날 때까지 모르겠네요. 좀 네.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한 건 중동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갈리느냐인데 일단 이란과 연결된 강경 노선들 쪽에서는 계속 전쟁을 밀어붙이자라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란 내부의 강경 노선파가 일단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세력들이 레바논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사실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체제 수호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존립 자체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패배했다라는 거를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경 대응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 지도부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스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해서 강경한 노선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이란을 지지하는 시아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라크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대사관에 대항해가지고 시위를 하는 등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네. 걸프 국가를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확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은 이란이 왜
애초부터 아무리 미국에 전략 자산이 있다 해도 걸프 국가를 공격을 했을까? 네. 그 공격을 함으로써 당연히 이제 부수적인 어떤 사망자라든지 피해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공격을 지속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걸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체제와 사회의 안정이 자산이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사회의 자산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프 국가들은 나서서 이거를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격을 하기도 어렵고 혹은 나서 가지고 이거를 어떤 해법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갇힌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일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반 예, 여론이야말로 예. 정말 복잡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냥 무슬림 사이에서도 강경한 이란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이란의 강경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민간인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민간인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수록 정부들이 받는 압박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인들조차도 이런 전쟁이 일단은 피해를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신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상당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인들의 여론 그리고 그 여론에 의해서 각 국이 받는 압박감 같은 게 향후 전세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중동 전쟁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국제 유가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란이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국내 증권사나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이 의지는 있으되 과연 정말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또 언급을 하던데 어쨌든 유가의 상황을 보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대응이 좀 필요한데 교수님의 의견 여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군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장기화의 능력이 있느냐라는 네. 거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쯤 뚫릴 것인가, 거기서 소통이 언제쯤 될 것인가 부분이 네.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이 부분적으로 풀리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들이 유조선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또 일시적으로 70달러 선이나 80달러 선을 또 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터 전쟁의 승리를 언급한 이후로 일부 유가는 70, 80달러 선까지 내려온 유가도 있고 네네네. 두바이 유 같은 경우는 100달러 선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교전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운송로에 대한 긴장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100달러 선이 일종의 기준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타격은 동아시아에서 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타격의 정도는 어느 정도고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세 나라 모두 타격을 받았죠. 네네. 타격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중동산 원유의 의지를 하고 있는 비율이 90%가 무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 70% 정도를 이제 중동에 의지를 하고 있고요. 다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20% 정도를 의지를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약 한 50% 정도를 의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업 자체 규모가 워낙에 크고 수익 규모 물량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중장기적인 무게감이라든지 타격감이 분명히 존재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충격이 좀 컸던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극복할 수는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극복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간 선거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거기에서 망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쟁 장기화를 원하지는 않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사실 트럼프 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다라고 트럼프만이. 네, 네, 트럼프만이 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만 보면 트럼프 자체가 이 전쟁의 장기화를 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그다음에 네. 이 승리는 이 전쟁의 끝은 내가 낸다. 이런 식의 언급과 모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백악관에서 이런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결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트럼프 역시도 굉장히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쟁 장기화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의 유권자들도 전쟁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당장 유가가 올라가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유가가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부담을 가지고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본인의 행동, 본인의 발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는 뭐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라는 부분도 있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과거 이렇게 쭉 순차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 경제는 중동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왔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로로 충격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유가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주식 시장이 그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유관 어떤 산업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움직였고 그리고 네. 코스피가 많이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여태까지 경험을 했던 여러 차례 경험에 따라서 저희가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이거에 대한 방어력이 분명하게 생겼을 것이고요. 네.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네요.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제 배워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이렇게 터졌을 때 산업별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가면 좋을지.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데요. 이제 중동 지역을 예. 연구하다 보니까 원론적인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기는 네. 한데요. 근데 중동 리스크가 터질 때는 보통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일부 정유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게 당연히 같이 되었군요. 그렇죠. 예. 항공이라든지 예. 여행, 석유화, 그다음에 운송비가 많이 드는 산업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요. 이런 네. 유가라든지 이런 해상 운임이라든지 보험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은 조금 약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 요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산업은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전쟁 자체에 집중을 하신다기보다는 많이 흔들리게 되는 유가에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고 어떤 산업은 이 유가를 이끌고 나가는가를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치 못할 전쟁이 생겼을 때는 사실 예측, 예단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교수님이 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니까 알게 되거든요. 첨차적으로 이제 알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게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리스크 있을 때 오셔서 인사이트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